우선은 이제 총 콜레스테롤 수치는요 273. 보통 이제 200을 넘으면 정상을 벗어났다 이렇게 얘기하고 네. 250을 넘으면 약을 처방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이제 보통 의사들은 그 기준을 삼아요. 그래서 다른 의사한테 갔으면 바로 스타틴 약이 처방됐을 거예요. 이 스트레스 지표가 RMSSD, SDNN인데 네. 저한테 오시는 분들은 이 두 지표가 이렇게 쪼그라들어요. 근데 굉장히 넓어서 초록색을 넘어서 잴 수 있는 모든 지표를 다 넘어서 끝으로 갔다는 얘기는 노 스트레스, 멘탈이 되게 강하다는 얘기고요. 같은 나이 또래에 비해서 전반적인 토탈 파워가 굉장히 높은 상태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항상 능력이 결과치가 2.04인데 평균치는 1.45에서 1.7 높을수록 좋은 거예요. 좋다고 했을 때는 1.73에서 1.98인데 매우 좋은 경우가 1.99를 넘는데 최겸님은 항산화 능력이 2.04. 여러분들 최겸님의 그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한번 예측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은 번외편인데요. 3주 전쯤에 이제 웰케어 클리닉에 가가지고 제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그때 오늘 말씀드렸던 약간 다양한 기능학적 검진도 받았는데 제가 2016년부터 이런 식단 관리 해왔고 약간 그것들의 결과가 사실 저의 대사 상태일 텐데 저도 사실 궁금하지만 또 시청자분들도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이런 기능학적 검진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저도 약간 이 결과를 원장님한테 해석을 청드렸습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혹시 최근에 겪고 있는 증상 있으신가요? 사실 뭐 전반적으로 그냥 평안한 편입니다. 좋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구독자분들이 최겸님은 굉장히 건강하게 잘 살아오셨기 때문에 아마 이 데이터에 한번 좋을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물론 항상 데이터에는 반전이 있습니다. 많은 제가 개인정보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공유해 네. 주셔서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긴장이 되네요. 네. 이제 큰 틀에서 피 검사 중심으로 먼저 말씀드릴 거고요. 지금 관심 갖고 있는 대사증후군 검사를 좀 자세히 볼 거예요. 네. 두 번째 파트가 호르몬 파트를 볼 거예요. 네. 여러분들 최겸님의 그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한번 예측해 주시기 바랍니다. 큰 틀에서는 이제 대사증후군과 호르몬 얘기를 하고 일종의 약간의 조금씩 누트리션 얘기도 좀 할 거예요. 보통 우리가 대사증후군 피 검사 그러면 혈당, 그다음에 콜레스테롤 중에는 이제 네 가지 항목이죠. 흔히 알려져 있는 총 콜레스테롤, 네. 중성지방, 좋은 콜레스테롤 HDL, 또 나쁜 콜레스테롤로 알려져 있는 LDL이라고 하는 그런 지단백 분액을 나누고요. 거기에 좀 더 저희가 더 한두 가지 검사했는데 우선은 혈당은 좋으세요. 혈당을 보는 거는 크게 한 서너 가지 정도의 개념이 있는데 아침 혈당을 글루코스라고 해서 이제 빈속의 혈당, 공복시 혈당을 재죠. 아침 혈당이 76, 공복시 혈당이 76이면 우리가 100을 기준으로 잡기 때문에 아마 이때가 혹시 한참 공복을 했던 시기죠. 네. 전날 점심시간부터 이제 단식을 하고 있었으니까 네. 엄청 긴 단식은 아니지만 또 네. 약간 어느 정도 금식이 길었죠. 충분히 공복을 했다는 얘기는 보통 8시간 이상을 말하기 때문에 아침 혈당 76으로 좋은 편이고요. 또 혈당 중에는 이제 인슐린 저항성 개념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혈당에서 인슐린 수치를 측정하는 건 되게 중요해요. 공복 인슐린이요? 공복 인슐린. 근데 8시간 이상을 거의 금식, 단식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떨어져 있는데 많은 환자들이 이 인슐린 수치가 높아서 사실은 혈당은 정상이어도 인슐린 수치가 높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가능한 병원에서 혹시 해주실 수 있으면 인슐린이라든지 또는 비슷한 개념의 C펩타이드 검사를 해주는 게 좋은데 췌장에서 분비되는 그런 혈당을 떨어뜨리는 그런 개념들인데 각각 1을 넘으면 1.9부터 23까지 정상인 인슐린이 0.3, C펩타이드도 1에서 4가 정상인데 0.26. 그러니까 굉장히 혈당을 떨어뜨릴 일이 없는 거죠. 췌장이. 그래서 간헐적 단식을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인슐린 저항성을, 인슐린 민감성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간혹 이렇게 오랫동안 췌장의 역할을 쉬게 만들어주는 목적이기 때문에 실제 8시간 이상 더 나아가서 18시간 이상 금식을 하면 이 인슐린 저항성을 매우 낮추고 인슐린 분비를 만들지 않게 만들어서 췌장을 쉬게 해주는 그런 목적도 하나 있는 거예요. 사실 제가 이제 그냥 건강검진 하는 겸 단식을 좀 하자 해가지고 제가 조금 길게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약간 오히려 너무 또 단식을 하고 들어가면 네. 이 건강검진이 평소의 상태를 못 보여주니까 맞아요. 아실 수 있겠다 생각이 드는데 제가 예전에도 이거 공복 인슐린 잰 적 있어가지고 네. 그때도 되게 혈당량 낮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거는 자체는 크게 뭐 문제 없었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 다음에 이제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다고 혹시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네, 예전에 있었어요. 얼마 정도로 기억하세요? 기억 못하고 있습니다. 못하죠. 네. 그래서 이제 콜레스테롤 중에는 흔히 이제 HDL, LDL
이제 사람들이 알고 있기에 좋은 콜레스테롤, 나쁜 콜레스테롤이 있는데 우선은 이제 총 콜레스테롤 수치는요 273. 보통 이제 200을 넘으면 정상을 벗어났다 이렇게 얘기하고 네. 250을 넘으면 약을 처방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이제 보통 의사들은 그 기준을 삼아요. 그래서 다른 의사한테 갔으면 바로 스타틴 약이 처방됐을 거예요. 근데 273 높죠. 근데 이것을 자세히 내용을 가다 보면 우선은 이제 중성지방 수치는 보통은 음식과 관련돼요. LDL 콜레스테롤은 유전적인 소인이 많이 강한데 TG 중성지방은 40. 아마 보통 중성지방 40 밑으로는 잘 안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거기가 바텀이라고 보시니까 오랫동안 금식을 했기 때문에 40인 거는 메이크 센스. 금식을 해도 안 떨어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40이면 좋은 정상이고. 항상 저는 TG가 낮게 나오더라고요. 제가 기억하는 게 이 식단 시작하고 나서 네. LDL이랑 초콜레스테롤은 항상 경계선 근처나 위에 있었고, 근데 HDL이 되게 높고 중성지방 항상 낮았어요. 식단을 하고서 중요하게 지표로 봐야 될 것은 LDL 콜레스테롤이 아니라 첫 번째가 중성지방이고 두 번째가 GOT, GPT라고 하는 간수치거든요. 그러니까 간수치도 26, 12, 보통 35나 40 기준이니까 매우 낮은 수준은 지방간이 전혀 없다. 그러니까 지방간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수치가 저 GOT, GPT, 감마 GTP인데 간수치가 높고 지방간이라는 것을 간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술 안 먹고 오히려 간 수치가 증가되는 것들을 현대의학에서는 질병으로 보거든요. 근데 이것을 당연히 지금 같은 다이어트를 하기 때문에 좋은 정상이시고요. 이제 문제는 저 LDL 콜레스테롤인데 LDL 콜레스테롤이 173. 이제 HDL도 괜찮습니다. HDL 콜레스테롤도 90을 넘어요. 보통 한국 사람들 평균이 한 60 언더기 때문에 91.8이면은 상위 한 5% 안에 들 거예요. HDL을 올리는 가장 대표적인 좋은 습관이 근육 운동. 그리고 와인은 매일 먹는 것도 HDL 좋다고는 알려져 있어요. 근데 HDL은 대개는 타고납니다. 그래서 유전적인 요인이 잘 세팅이 돼 있고 그래서 총 콜레스테롤이 높아도 이 HDL이 높은 것이 반영되기 때문에 총 콜레스테롤 높은 것은 이해는 되는데 문제는 이제 계산식으로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150을 넘어서 많은 의사들이 저 수치를 보면 약을 처방하려고 해요. 근데 저희가 책임님의 다른 데이터를 좀 봤었는데 그중에 이제 다른 고지혈증 데이터라고 할 수 있는 지단백 리포프로테인 A 스몰 a죠. 7.1 정상치 30에 한참 언더 미치고요. 정상치가 30이에요? 30 미만이라고 하면 되는데 7.1 매우 좋은 지단백을 갖고 있어요. 네. 또 아포비라고 하는 또 다른 형태의 그런 아포 지단백 같은 경우도 66에서 144가 정상인데 104니까 매우 좋은 리스크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또 염증도 되게 중요한데 CRP 보통 비만이면 저 CRP 수치가 증가됩니다. 그래서 0.5 기준인데 0.04니까 기준치의 10분의 1도 채 안 되는 거죠. 0.04요? 0.04. 네. 그래서 굉장히 좋은 다른 요소들을 갖고 있고 또 저희가 직접 혈관을 저희 의원급 단위에서는 이 CT 같은 게 없기 때문에 요즘은 AI 기술이 발달돼 있어서 안저 혈관을 사진을 딱 찍으면은 굉장히 쉽게 혈관이 보여요. 네. 그러니까 눈을 찍으면 안저 혈관을 보는데 보통 우리가 이제 관상도면 CT를 통해서 약간 여기 칼슘 스코어를 계산하는데 석회화 지수를 확인하는데 맞아요. 이거 대신에 눈을 확인하는 거죠. 네, 눈의 혈관이 너무 잘 보이니까. 그래서 요즘은 이제 그것이 논문에도 실려가지고 우리나라 신의료 기술에 등재가 됐기 때문에 점점 이렇게 스마트한 기기들이 나오면서 눈도 볼 겸, 안저도 볼 겸 혈관까지 봤는데 그 혈관이 매우 좋은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현재 상태에 동맥경화증이 없어서 아마 가족 가운데 그 중풍들이 있거나 LDL 콜레스테롤이 높았던 가족력이 있어서 좀 신경 쓰이긴 하지만 당분간 없이 지켜보려고 해요. 혈압도 안정적이고 체중도 좋기 때문에 다른 요인은 없어서 고지혈증 약을 당장 드리고 싶진 않습니다. 두 번째 파트가 이제 호르몬 파트인데 호르몬은 우리가 잴 수 있는 호르몬이 병원 단위로 해서는 이제 갑상선 호르몬 세 가지가 있고요. 여기에는 이제 T3라고 하는 실제 몸에서 사용되는 호르몬까지 포함되는 겁니다. 그리고 테스토스테론이라는 남성 호르몬, 또 코티졸과 DHEA라고 하는 부신 호르몬이 있고 또 IGF-1이라고 하는 성장 호르몬이 있어요. 이걸 쭉 볼게요. 첫 번째 갑상선 호르몬. 흔히 이제 병원에서 호르몬 검사한다면 대개는 갑상선 호르몬 하나만 검사하는데 좋은 정상이에요. 우리가 갑상선 호르몬의 세 파트가 딱
레퍼런스 참고치의 딱 중앙에 있는 좋은 정상이고요. 근데 이게 갑상선 호르몬의 수치 해석이 저는 항상 어렵다고 느끼는데 갑상선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인 T3, T4도 있고요. 그다음에 자극 호르몬이 뇌하수체 호르몬인 TSH, 보통 S면 이제 자극 스티뮬레이션 호르몬인데 이 두 가지가 서로 약간의 시소 게임을 해요. 피드백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세 가지 모두 정상인 경우도 있지만 세 가지 중에 한 가지가 저하되거나 그런 경우는 스스로 시소 게임을 하면서 맞추고 있는 과정이니까 약을 투여하진 않아요. 근데 갑상선 호르몬이 예를 들어서 저하고 자극 호르몬이 증가됐다는 얘기는 갑상선 저하를 의미하는데 자극은 많이 주고 있는데 기능이 떨어져 있으면 맞아요. 기능이 떨어져 있으니까 자극 호르몬이 분비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밸런스를 찾고 있는 과정이긴 한데 너무 그게 벌어놨으면 갑상선 저하인데 네. 그것도 대부분 갑상선 저하가 의미가 있는 것은 자가 면역 질환이기 때문에 그 호르몬 수치 하나만 가지고 제가 처방하지는 않고 자가 면역 검사인 갑상선 항체 검사를 해서 하시모토라고 하는 진단이 있을 때 제가 약을 쓰고 그렇지 않으면은 일시적으로 흔들리는 경우도 많아서 그냥 지켜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병원에서는 이 T3를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서 검사를 좀 안 하는데 네. 오히려 몸에서 필요한 것은 T3거든요. 그래서 T4가 정상이어도 여러 가지 이유로 T3가 만들어지지 않는 것을 로우 T3 신드롬, 그러니까 T3만 떨어지는 경우인데 이거는 T3를 공급하는 것도 좋지만 T4에서 T3로 넘어갈 때 쓰이는 조효소가 아연과 셀레늄과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어떤 미네랄 보충을 통해서 이제 갑상선 호르몬도 좋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증상이 심하지 않으면 꼭 약을 반드시 쓰기보다는 경과 관찰 또는 미네랄 중에서 갑상선을 자극시키는 것들을 해볼 수 있겠고, 자,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우리 최겸님, 남성 호르몬은 테스토스테론은 꽤 높아요. 그래요? 네, 건강한 청년님이 하게 됐습니다. 6.01이면 보통 예전에 어떤 예능 프로그램에서 신동엽 님이 자기가 또는 김정국 님이 자기가 7을 넘었다고 막 자랑한 적이 있었어요. 네. 그게 드물게는 보는데 테스토스테론 수치는 꽤 높은데 엄밀히 말하면 토탈 테스토스테론보다는 이제 내 몸에서 쓰는 프리테스토스테론 측정을 해야 되는데 비용 문제도 있지만 등등 해서 저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요오드랑 셀레늄과 징크, 아연의 레벨이 괜찮기 때문에 진짜 쓰이는 프리테스토스테론도 괜찮을 거라고 봐요. 원래 범위가 얼마나 했죠? 같은 나이, 지금 30대 초반이죠. 초반, 30대 초반에서 근데 사람 차가 워낙 커가지고 20대 중반에도 이 테스토스테론이 2.5가 안 되는 사람들도 꽤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의 성욕도 없고 정말 뭔가 운동을 해도 근육도 잘 안 붙고 하는 것 중에 남성 호르몬 저하가 있는데 대개는 스트레스 요인이 좀 크다 또는 이제 음식 중에 DHA에서 테스토스테론으로 즉 호르몬을 이렇게 변환시킬 때 필요한 것 중에 징크, 그러니까 흔히 이제 아연 그러면 굴 이런 데 많잖아요. 네. 그래서 남성 미네랄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그래서 남자한테 참 좋다고 하는 이유가 그 남자한테 참 좋은 굴을 굴뿐만 아니라 이런 스테미너 음식들을 많이 안 먹었을 때 네. DHA 포함해서 테스토스테론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네. 괜찮으세요 그 부분은. 그리고 이제 제한자 중에 워낙 코티졸과 DHA라고 하는 부신 호르몬을 많이 측정하는데 둘 다 좋은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처음 오셨을 때 자율신경 검사를 했는데 거기서 스트레스 별로 없고 에너지 토탈 파워 괜찮다고 했죠. 그때 그 검사가 어떤 검사였죠? 자율신경을 직접 검사하는 검사를 했는데 네. HRB라는 검사를 했는데 HRB 검사. 맞아요. 스트레스를 검사하는 거고 네. 스트레스가 지속되면 이 부신 호르몬이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네. 일단 HRB 검사가 정상인 사람들은 되게 스트레스가 그렇게 많지 않고 그래서 스트레스 때문에 떨어지는 저 부신 호르몬이 대개는 정상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HRB 검사를 했더니 보통 우리가 자율신경 검사라면 토탈 파워라고 하는 지표가 있는데 토탈 파워. 토탈 파워요. 네. 무슨 힘과 관련된 건가요? 맞아요. 에너지와 관련된 지수인데 보통은 이 스트레스 지표가 RMSSD, SDNN인데 네. 저한테 오시는 분들은 이 두 지표가 이렇게 쪼그라들어요. 근데 굉장히 넓어서 초록색을 넘어서 잴 수 있는 모든 지표를 다 넘어서 끝으로 갔다는 얘기는 노 스트레스. 멘탈이 되게 강하다는 얘기고요. 같은 나이 또래에 비해서 전반적인 토탈 파워가 굉장히 높은 상태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자율신경 봤을 때 부신 호르몬은 매우 좋겠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건 보통 이제 노화 호르몬이기도 하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은 조금씩 떨어지는 게 이 자율신경 데이터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 약간 한쪽이 엄청 낮게 나와 있는 건 뭔가요? 맥박이 떨어져서 그래요. HR. 맥박이 지금 평균 한 50점대이기 때문에 이건 이제 장기적으로 운동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맥박이 안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것만
보통은 저한테 오시는 분들은 맥박은 빠르고 나머지 지표들은 다 이렇게 찌그러져 있는데 그 반대 개념이니까 음. 자율신경 데이터는 거의 만점에 가깝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비율로 따지면 교감신경이 월등히 높아요. 네. 이날만 그랬을 수도 있고요. 이게 재밌었던 게 사전에 한번 식사하러 갔을 때 네, 그때는 오히려 완전히 부교감이 너무 높다고 했었잖아요. 네. 근데 이때는 또 약간 금식을 해서인지 모르겠는데 완전 반대의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네, 교감 부교감은 사실 잴 때마다 움직이는 것은 되게 자연스럽고 네. 그냥 상황이 예를 들어서 수면이 어땠는지 긴장을 더했는지 뭔가 몸이 얼러트한지에 따라서 교감 부교감은 3분 내에 찍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데 늘상 교감 신경이 높은 사람들이 문제인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교감 신경이 높으면서 토탈 파워가 떨어지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건강하시고 HRV는 사실 해외 약간 건강 주제에서 인터뷰에서나 전문가 자료에서 되게 많이 등장하더라고요. HRV가 왜 중요한지나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설명 맞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HRV는 이게 우리 의사들이 보는 퍼브메드라고 하는 그런 논문 검색창에 이렇게 검색을 하면은 지금도 논문 개수만 한 8,000개에서 요즘은 좀 더 많아져서 한 10,000개쯤 될 거예요. 그러니까 하트 레이트 베리어빌리티는 말 그대로 심박의 변이도를 측정해서 스트레스를 검사한 거예요. 스트레스에 대한 어떤 정도인가요? 아니면 스트레스에 대한 어떤 반응인가요?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이에요. 우리가 네. 이제 스트레스가 진짜 많은 사람들은 심박의 변이가 없어요. 거의 일정해요. 변이가 없다는 얘기는 흔히 말하는 너무 이렇게 골똘하게 뭘 생각하고 있으면 누가 웃겨도 반응 못하고, 네. 그쵸? 남의 관심이 없고 자기 몰두한 사람들은 자율신경 검사를 하면 이 베리어빌리티, HRV가 되게 찌그러들어요. 그래서 근데 스트레스가 없는 사람들은 심박의 변이가 춤을 춰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스트레스 인덱스로 굉장히 많은 논문에서 이제 잡고 있고, 저희 기능의학 쪽에서는 스트레스뿐만 아니라 토탈 파워나 또는 다른 프리퀀시 주파수 데이터 가지고 면역이 떨어졌고 피곤하다 이런 것들을 이제 평가하는 지표로 쓰기도 하고 실제 치료하면 좋아지기도 하고 그래서 진단 겸 모니터로 많이 쓰고 쉽게 검사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많이 하는 검사 중에 하나예요. 좋습니다. 이제 피 검사에서는 큰 틀에서는 그렇고요. 특수한 피 검사를 하나 했는데 제가 항산화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길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검사한 게 항산화 능력 테스트라고 하는 건데 여기에는 크게 타스, 토스라고 하는 그런 검사가 있는데 첫 번째는 산화 스트레스가 얼만큼 많은가. 왜냐면 이제 산화 스트레스가 있고 산화 스트레스를 이겨내는 캐파시티가 얼마나 되는가. 산화 스트레스를 토스라고 하는 검사를 했는데 산화 스트레스는 매우 안 좋은 사람은 4.1을 넘어요. 병적으로 넘은 경우는 산화 스트레스는 20을 넘어요. 그리고 산화 스트레스가 일반적인 것은 1.86에서 4.20인데 최겸님은 3.60 그냥 산화 스트레스는 노말 산화 스트레스는 계속 우리 몸의 공격 포인트인데 엄청 낮진 않은 거네요. 네, 그냥 노말이에요. 노말. 많이 기대하셨지만 노말이고 네. 대신 뭐가 좋으냐면 항산화 능력이 좋아요. 음. 항산화 능력이 결과치가 2.04인데 평균치는 1.45에서 1.7 높을수록 좋은 거예요. 좋다고 했을 때는 1.73에서 1.98인데 매우 좋은 경우가 1.99를 넘는데 최겸님은 항산화 능력이 2.04. 좋은 그러니까 소식이네요. 산화 스트레스는 평균적이고 산화 스트레스는 나이에 따라서 계속 감소가 될 건데 문제는 항산화 능력이 좋으니까 전반적으로 항산화 점수는 좋아요. 저희가 나중에 소변 유기산 검사에서도 항산화 지표가 있는데 그것도 100점이에요. 그래서 유명한 바이오마커 중에 그 2OHG라고 하는 그런 검사가 정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변 대사물 검사를 통해서 제가 미토콘드리아를 봤잖아요. 궁금했습니다. 미토콘드리아에는 크게 지방과 탄수화물이 대사가 되고 그 최종 산물이 아세틸코일을 거쳐서 미토콘드리아 사이클을 만들면서 ATP 에너지를 만드는데 미토콘드리아 사이클은 100점 만점에 94점. 그리고 지방산을 잘 녹여서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은 100점 만점에 100점. 탄수화물 대사의 점수는 살짝 떨어져 있는데 이 살짝 떨어진 거에 사실은 저희가 보는 지표에는 젖산, 락테이트나 피루베이트가 쌓여 있는지를 보는데 그거는 매우 좋아요. 그러니까 탄수화물 과정도 괜찮은데 100점을 맞지 못하는 이유가 베타이도시 부틸레이트라고 하는 케톤 바디가 엄청 증가돼서 그래요. 이거는 메이크 센스 하죠? 네. 거의
열 몇 시간을 이제 금식을 했기 때문에 케톤체가 너무 많이 나왔는데 케톤체가 많이 나와서 100점 만점을 줄 이유는 없는데 이 네. 알고리즘에 의해서는 케톤체를 이제 비정상을 받기 때문에 점수가 나온 건데 음. 아까 말씀드렸던 피루베이트 락테이트라고 하는 지표는 100점이에요. 그러니까 탄수화물도 굉장히 몸에서 대사를 잘 만들어서 ATP를 가고 있는 중이다. 대사 유연성이 좋다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대사 효능성이 좋다라고 할 수 효능성. 있고 네. 미토콘드리아 파트도 우리가 수치가 증가되는 것을 비정상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히려 수치가 감소될 정도로 사실은 대사로 빠져나오는 미토콘드리아 대사물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100점 만점에 100점으로 말씀드릴 수 있고요. 비타민 B 대사도 100점 만점에 100점. 아까 제가 강의 중에 메틸레이션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네. 메틸레이션도 100점 만점에 100점이에요. 지금 놀라운 100점들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제 환자들은 사실은 100점인 경우가 아니고 보통 20점, 30점 이런 사람들 다 빨간 불들이 많이 들어오시는데 괜찮고 비타민 B 대사 중에 6, 9, 12 쪽도 100점, 비타민 B 1, 2, 3, 5도 100점이고요. 점수 막 뿌듯해 하시는 걸 보여요. 장내 미생물 파트가 있는데요. 이제 장내 미생물을 사실은 대사물로 보는 것은 한계가 있지만 적어도 대사물 중에 곰팡이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 분변 검사하셨던 거 말씀이신가요? 소변으로 대사물을 먼저 본 거예요. 소변으로? 지금 소변에서도 장내 미생물 중에 일부가 대사를 하기 때문에 볼 수가 있는 건데 네. 거기에는 이제 잡균이라고 하는 일반 세균 그리고 클로스트리움균 그리고 곰팡이, 캔디다를 다 봤는데 모두 100점 만점에 100점. 그럼 약간 적다 또는 없다 의미인가요? 좋은 뜻이에요. 네. 네, 장내 미생물에서 대사물로 나올 정도로 지금 디스바이오시스, 나쁜 균들은 없다. 근데 좀 더 대변으로 하는 것은 좀 더 자세히 볼 거니까 그때 한번 더 얘기할 거고요. 네. 딱 하나 신경 전달 물질이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혹시 우울증 없으시냐? 그냥 없으시대요. 무력감 없으냐? 없으시대요. 다행인 것 같은데 어떤 게 떨어져 있어요? 뉴로트랜스미터라고 하는 세로토닌, 도파민 등이 좀 낮은 상태고 그래서 이건 왜 그럴까 저도 좀 고민인데 사실은 신경 전달 물질의 첫 출발은 아미노산인 각각 트리토판 네. 또는 타이로신 같은 것이 이제 첫 출발이기 때문에 그 당시 검사 단계에 아미노산이 너무 적었으면 즉 오랫동안 이제 금식 단계였으면 대사체도 떨어질 수 있겠구나 정도로 제가 유추하는데 보통은 이제 제가 이걸 통해서 우울증이나 또는 도파민 저하, 성인 ADHD나 이런 우울증, 무기력감들을 많이 진단하기도 해요. 그 다음 검사한 게 이제 장내 미생물 마이크로바이옴 검사를 했는데요. 사실은 마이크로바이옴 검사는 굉장히 사람들이 흥미로워하는 검사이고 네. 또 해석의 여지 없이 균주를 직접 보여주는 검사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갖는 검사예요. 화장실에서 대변을 본 다음에 닦지 않은 상태에서 그 면봉으로 이제 너무 쓱 해서 자세한 묘사는 쑥 넣어서 잠궈서 택배로 보냈습니다. 네, 우리가 보통 이제 저희 어렸을 때는 분변 검사라고 해서 기생충 검사를 많이 해서 네. 칠변 봉투 가져와서 학교에서 초등학교 때 내고만 그랬었었는데 네. 분변 검사는 이제 기생충 검사나 특히 이제 검진에서 하는 분변 검사는 자멸 즉 피가 묻었는지를 보는 검사인데 분변을 통해서 장내 미생물의 균주를 본다 해서 제가 마이크로바이옴 검사를 했는데 전반적으로 설명드리면은요. 제가 마이크로바이옴 검사를 한 이래로 사실은 좋은 대변은 저는 많이 못 봤어요. 왜냐면 그건 이제 FMT라고 하는 것을 장내 미생물을 이식하는데 도너 즉 기증할 수 있는 사람들 정도 수준은 제가 거의 못 봤고 체금균 같은 경우는 유해균 리스트는 그렇게 높진 않아요. 그래서 아마 나쁜 균을 막 적극적으로 재균해야 되는 상황은 아닌데 하나 유익균의 리스트가 좀 적은 편이에요. 그래서 혹시 주기적으로 먹고 있는 유산균이 있으신가요? 덴마크 유산균 이야기 먹고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한 번 정도는 좀 유산균의 내용을 좀 바꿔가지고. 그럴 필요 있겠네요. 저희가 이제 항상 그 장증상이 있거나 이 검사 통해서 유산균이 적으면은 네. 강력한 거 하나 먹기보다는 다른 회사 거 종류 2개를 드셔보세요라고 얘기하니까 조금 더 섞어봐야겠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락토바실러스나 또는 이제 여러 형태의 것들을 좀 골고루 먹어주시는 게 좋다 정도고. 제가 모자란 게 어떤 거예요, 그러면? 네. 우리 이제 식약처에서 균주를 검사할 수 있게 허가한 게 19개인데 네. 19개 중에 사실은 검출된 균주는 2개밖에 없어요. 근데 말한 것처럼 장내 곳곳에 있는 유산균을 저희가 다시 대변에서 검사하는 거기 때문에 검출이 한계는 있지만 더 많을 거라 예상되지만 사실은 제가 다른 환자에서는 더 많은 것들을 보기도 하니까 전반적 유산균을 한번 좀 바꿔보는 것을 좀 권유하고요. 좋습니다. 그다음에 점수를 100% 받지 못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장내 미생물 다양성 지수가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마 다이어트를 최근에 어떠신가요? 다이어트의 어떤 그 중에 다양성이라고 해야 되나요? 육해공군을 골고루 다 드시고 있는지. 저는 꽤 많이 이제 섞어 먹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음. 뭔가 아쉬운 점이 있나 보네요. 네, 이때는 아마 금식시기는 아니었죠. 일반적일 때 먹었죠. 그러면은 그때는 혹시 증상이 있었을까요? 가스참이나 또는 소화 안 됨이나 그때 괜찮았어요. 괜찮았어요. 그때 대변도 되게 깔끔했고. 근데 생각보다는 아마 그 균주 리스트가 좀 많지 않아서 생기는 알고리즘이 좀 오류인 것 같아서 네. 좀 다양한 유산균을 좀 먹었으면 좋겠다 생각은 들어요. 큰 산은 넘었네요. 네, 맞아요. 큰 산은 넘었지만 이 FMT의 기증자에 해당되는 것을 100%로 했을 때는 39점밖에 안 된다. 아, 많이 생각보다는 모자라요. 그렇죠. 그래서 이 생각보다 이 자기 대변을 기증할 정도의 아주 퀄리티 높은 대변을 찾는 게 되게 어려워요. 서울대병원의 이동호 교수님 연구실에서 이동호 교수님이요. 네, 맞아요. 소화기내과 이동호 교수님 연구실에서 네. 이 뱅킹하고 있는 그런 걸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기증자를 얼마든지 환영하는데 지금 통과되신 분이 5명밖에 없대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5명이 계속 생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도전하실 수 있는 분들은 제가 연결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네. 돌아오면 약간 본인의 장 건강 관리 잘해가지고 나중에 이걸로 수익을 낼 수 있다. 맞아요. 한번 최견님도 다시 도전. 자, 푸드 항체 검사 하나 한 것만 잠깐 좀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네. 이제 아까 제가 지연성 알러지 검사, 푸드 IgG 검사를 했는데 음. 나와 있는 항목들이 첫 번째가 카제인, 우유, 조개류가 하나 들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과일 중에는 크림베리, 오렌지, 곡류 중에는 보리, 옥수수, 와. 쌀. 그리고 너트 종류가 대부분이에요. 아몬드, 브라질 호두, 피스타치오, 완두콩, 그다음에 곡류 중에 감자, 그리고 콜라나무 열매는 콜라르만 하시면 될 것 같고. 콜라요? 맞아요. 그다음에 주정 효모는 안 되시겠지만 맥주 개념이기 아.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푸드 항체가 있으니까 좀 제한해서 먹는 게 좋겠다. 제가 되게 신기한 게 네, 그 소주도 그렇지만 사실 맥주 먹으면 컨디션이 별로 안 좋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술을 이제 지금 잘 안 마시지만 예전에 위스키를 마시면 되게 몸이 잘 받는다. 의외로 소주는 그냥 맛이 없으면 못 먹고. 네, 그리고 생각보다 이거 많이 나와요. 주정 효모, 맥주가. 그러니까 술이 안 받는다 했을 때 이런 효모 관련된 것도 있을 것 같고. 네. 아니면 또 신기했던 게 저도 개인적으로 먹고 나면 힘이 떨어지는 과일이 오렌지거든요. 아, 그래서 저는 약간 그 시트러스 계열의 이런 것들을 먹으면 컨디션이 안 좋거나 아니면 약간 식욕이 굉장히 좀 불안정해지는 느낌? 그러니까 원래보다 약간 좀 더 느껴졌는데 이런 게 있구나 싶고 예전에 보리로 된 면을 먹었는데 가스가 엄청 차고 컨디션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약간 보리도 있는데 답답해지는 건 약간 쌀도 있다는 게. 사실 이제 네. 제가 보니까 얼추 한 11개 정도 항목이 이제 양성, 높음이 30 이상 나왔는데 네. 아주 빡빡하게 채워서 항목들이 나열되는 분들이 주로 제환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장이 정말 안 좋거나 피부가 안 좋거나 장점막이 망가져서 네. 거의 모든 음식에 반응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분들에 비하면은 되게 낮은 수준이라고 해서 좀 위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얼마든지 이런 거는 좀 더 장을 건강하게 하면은 네. 수치가 떨어진다. 음, 이렇게 좋습니다. 말씀드릴 것 같아요. 이건 한 1년에 한 번씩 확인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하셨을 것 같아요. 저렇게 먹고 살면 뭐가 나아진다고? 근데 다행히도 꽤 나쁘지 않은 것 같아서 저 다행입니다. 네. 참고로 김주환 교수님은 검사가 유기산 검사가 100점 만점에 100점이에요. 아, 그러세요? 네. 아, 갑자기 전투의지를 열심히 해봐야겠네요. 네. 그 떨어진 것 중에 일부는 오히려 낮은 수치였던 것은 그냥 무시하면 되고 미토콘드리아도 거의 100점 만점에 100점이기 때문에 그 케톤 바디 빼놓고는 완전 좋으세요. 좋습니다. 네. 혹시나 보시는 분들도 이렇게 이런 항목들 이런 식으로 직접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내가 뭘 고칠지 보완할지를 확인하시면 되게 우리가 과학적으로 건강 관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예전에 유튜브에서 나오셨던 애니님이 계신데요. 안녕하십니까. 왜 여기 계세요? 제가 2월 달에 이쪽으로 이직을 해가지고 이 자리에 지금 있습니다. 좋아요. 일단은 한번 안으로 가서 이야기 한번 해보시죠. 네. 오늘 최겸님이 진행하실 것은 뇌파 검사 할 거고요. 강독소 검사 해볼 거고 자율신경계 검사라고 해서 교감신경계, 부교감신경계, 스트레스가 어떤 식으로 지금 내 몸에서 이겨내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스트레스를 완전히 그냥 받아가지고 기능을 못하고 있는지 그런 검사를 진행할 거고 그다음에 안절혈관 검사를 할 거예요. 눈동자 뒤에 있는 망막 뒤에 있는 혈관을 찍어가지고 관상동맥에 플라그가 있을 것 같다.
없을 것 같다. 그런 거를 간단하게 조금 음. 파악을 할 수가 있죠. 모발 검사는 그 유튜브에서 다뤄보셔서 아시겠지만 모발 미네랄이랑 네, 모발 미네랄 검사. 금금수 확인하는 거. 네, 앞으로 말씀드릴 두 가지 검사가 기본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유기산 검사하고 그 장내미생물 검사인데 이 유기산 검사는 이 소변에 얼마나 많은 그 물질들이 대사되지 않고 나오는지 51종을 검사해서 신경 전달 물질, 탄수화물 대사, 단백질 대사, 지질 대사, 그다음에 장내 미생물은 어느 정도 있는지, 그다음에 간 해독은 얼마나 잘 되고 있는지, 그다음에 내 몸에서 항산화가 얼마나 잘 되고 있는지 그거를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장내 미생물 검사 저희 병원에서 할 거는 균주 레벨까지 보거든요. 어떤 균이 있는지, 어떤 균이 얼마나 있는지까지 나와요. 그래서 그 검사랑 그 유기산 검사 이거 다 원장님께서 세팅을 도와줬어요, 실제로 그 회사에.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원장님께서 해석을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해주실 수 있는 오. 거지. 이제 혈액 검사를 진행을 할 건데 대부분 다른 병원에서 진행하는 혈액 검사가 다 포함되어 있고 특징적으로 해야 되는 우리 혈액 검사는 DHA라는 이거 궁금해요. 네, 처음 해봐요. 테스토스테론, 인슐린 성장 호르몬, 그다음에 우리 맨날 얘기했던 아프지 담배, 네. B하고 LPA, 그다음에 네. 호모시스테인, 펩시노겐, 비타민 D, NK 세포. 이거는 어. 면역. 이거 처음이에요. 암이나 약간 코로나랑도 약간 아, 연관이 그렇죠.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산화 스트레스 항산화 능력이 얘네는 진짜 레벨로 보여줘가지고 네. 나의 항산화 레벨이 지금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 다른 사람이랑 비교했을 때 음. 이것도 보고 그 다음에 펩시노겐 검사를 할 건데 어. 위에서 전구체로 있는 애예요. 그래서 위산이 나왔을 때 펩신으로 바뀌면서 실제로 소화를 도와주는 애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얘가 레벨이 뚝 떨어졌다 그러면은 이제 소화제보다는 이 펩시노겐을 도와주는 그런 영양제를 먹는 게 훨씬 낫죠. 좋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한번 예리님 돈 받아가지고 네. 검진해 보겠습니다. 아, 네. 제가 영광입니다. 네. 검사 다 끝나셨으니까 이제 올라가서 질려보도록 할게요. 뇌파 검사를 먼저 했는데 뇌파는 그 뇌 각 부위에서 나오는 파동이 느린 파인지 빠른 파인지에 따라서 감정 상태를 보기도 하고 특별히 이제 인지를 좀 보기도 해요. 그래서 혹시 이제 불안증과 우울증 환자들이 어떻게 특징적으로 있는지 잠깐 좀 보는데 오늘 데이터만 놓고 보면은 알파파가 좀 많이 떨어져 있는 거. 네. 이게 보는 방식이 Z 스코어라 그래서 초록색으로 보이는 게 가장 좋고요. 네. 파란색으로 떨어져 있으면은 특정파가 떨어져 있는데 그 특정파가 이제 가장 많이 떨어져 있는 게 알파2는 우리가 알파는 보통 집중할 때 또는 네. 명상할 때 이제 올리는 파, 네. 김장 교수님이 얘기하시는 그게 10에서 12Hz인데 Z 스코어는 상대적으로 뜻이고 절대적으로는 그렇게 많이 떨어져 있지는 않아요. 같은 파동 내에서 알파가 떨어져 있고 상대적으로 느린 파인 4에서 8Hz가 좀 증가되어 있어서 전반적으로 세타 알파 비율, 세타의 베타 비율이 좀 높게 나올 거예요. 이랬을 때 집중력이나 정서적으로도 좀 무기력한 이런 것들이 보일 수도 있다. 그리고 살짝 베타3와 감마의 이 중심부가 빨개져 있는 것을 그래서 정서적으로 좀 긴장형, 교감신경 우세랑 같은 맥락을 좀 가지고 있어요. 베타3의 이 머리 헤드, 중심부가 붉은색으로 있고 알파가 떨어져 있을 때 저희가 명상도 필요하고 필요하면 테아닌 같은 가바를 증가시키는 서플리먼트든 또는 그런 음식들이든 그런 걸 저희가 강조할 수 있어요. 테아닌은 흔히 말하는 녹차, 보이차 같은 명차에 풍부한 게 테아닌이기 때문에 테아닌을 먹으면서 또는 그런 차를 마시면서 뇌기능을 집중시키게 만드는 것도 하나의 저희 방법이에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검사만 놓고 보면은 생각을 추론하고 어떤 제어하고 이런 어떤 관제하는 알파2가 떨어져 있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고 혹시 지금 단식하고 있는 거랑 관련이 있나요? 단식과는 관련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요? 주변의 노이즈 아니면 촬영이라고 하는 어떤 특정 상황들 이런 것들이 좀 감안됐을 건데 한번 나중에 조용한 환경 속에서 다시 한번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 그에 비해서 이제 HIV 데이터는 너무 좋으세요. 그다음에 혈관은 네. 굉장히 매우 좋으시다.
이게 눈 여기 혈관을 체크해서 이제 맞아요. 석회화 정도를 가늠한다. 네, 석회뿐만 아니라 이제 키킹이라고 해서 혈관 변이까지도 보는 거여서 요즘은 이렇게 이미지만 가지고 혈관을 바로 볼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신기하네요. 신기한 게 저희 되게 많아요. 그럼 약간 이제 심혈관 리스크 높으신 분들은 맞아요. 와서 꼭 봐야겠네요. 그래서 저희가 고지혈증 약을 그냥 루틴으로 주는 게 아니라 네. 잠깐만요, 수치가 높긴 한데 그렇죠. 혈관이 상태가 좋으면 가능한 약 먹지 맙시다. 이렇게. 저도 보통 강의할 때 사람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혈액 속에 있는 운반 물질 가지고 위험하다고 바로 단정 지어버리잖아요. 맞아요. 사실 문제는 조직에 쌓이는 문제일 수도 있고 어떤 맞아요. 기관들의 문제니까 네. 그런 촬영이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네. 했었거든요. 가장 좋은 거는 옥시다이즈드 LDL을 측정하면 제일 좋아요. 산화된 근데 그게 이제 검사가 없거든요. 연구 차원에서는 있는데 아, 그래요? 해주는 데가 없어서 고지혈증은 단순히 콜레스테롤만 높은 게 이슈가 아니라 산화 스트레스가 같이 있고 염증이 같이 있고 그래서 항산화제도 먹어야 되고 항염도 해야 되고 네. 그 중에 하나가 콜레스테롤 낮추는 거지. 네. 근데 이제 의사들은 LDL 150 넘으면 무조건 약. 네. 이게 너무 루틴화돼 있어요. 그래서 좀 기다리고 혈관이 괜찮으면은 건강한 생활 습관, 식단 바꾸고 이게 제가 하고 싶은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약을 뭐 안 먹자라는 무조건 이야기 넘어가기 전에 맞아요. 일단은 그러니까 진짜 지금 문제가 있는 건지를 맞아요. 볼 수 있는 방법이 중간에 이게 있다. 뭐든 이거든 경동맥이든 자, 오늘 여기서 검사 감사하고 또 네. 이따 뵙겠습니다. 이제 식사하러 가시죠. 네, 가시죠. 배고팠습니다. 저는 이제 김명철 원장님의 인터뷰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오늘 인터뷰 중에서 저의 건강검진 결과를 확인했었는데 사실 저도 이번에 처음 받아보는 거라서 약간 긴장했었는데 꽤 좋은 편이라서 다행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보기엔 어떠셨나요? 걸어봤을 때 전반적으로 지표들이 다 괜찮았고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았던 것 하지만 다른 또 질질 수치들이 꽤 괜찮아서 크게 걱정할 건 없을 것 같고 네, 그래서 약간 보시는 분들한테도 되게 좋은 인사이트가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LDL 콜레스테롤 수치만 봤을 때는 우리가 조금 이걸 나쁘게 볼 수 있지만 다른 수치들을 같이 봤을 때 정확한 그림이 그려지니까 제가 마침 그런 어떤 케이스라서 또 보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어려운 점은 역시나 이게 약간 리스크를 가지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각자가 조금 더 이걸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의료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서 리스크 판단을 정확하게 하시고 필요하다면 의료진의 도움을 받는 게 맞을 겁니다. 여기 대해서는 조금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들 주변에 그런 분들이 없다면 가까운 기능학 병원 이런 분들 찾아가셔가지고 조금 더 이런 데에 대해서 비슷한 관점을 가지고 계신 분들의 도움을 받는 것을 제안드리겠습니다. 의료행위나 이런 의료 전문가들 조언들이 무조건 나쁜 게 아니니까 조금 더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하시고 서로 협조하면서 나아가시면 좋은 방향을 찾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좀 아쉬웠던 것은 미생물 검사 결과였죠. 물론 기분 좋은 것은 나쁜 미생물은 그렇게 문제가 없었다였는데 아쉽게도 좋은 유익균의 어떤 숫자가 적었다. 다양성에 아쉬움이 있었다 라는 인사이트가 나왔습니다. 제 식단에서 제 생활 습관에서 어떤 걸 더 보완할지는 조금 더 공부를 해야겠지만 앞으로 제 장내 미생물 중에서 유익균들 저한테 좀 도움이 되는 친구들을 좀 더 늘릴 수 있게 다양성을 좀 더 계산할 수 있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도 조금 더 신경을 쓰고 앞으로 나아가면서 여러분들한테 드릴 수 있는 인사이트가 있다면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께서 건강관리 하실 때 너무 감으로 하지 마시고 체중만 보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이런 좀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확인하면서 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다. 이게 과학에 기반한 건강관리겠죠. 또는 이게 의학의 미래일 겁니다. 이런 것들 잘 참고하시면서 조금 더 안전하게 건강하게 식단과 어떤 건강습관 관리들 해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더 건강하게 살아가는 최겸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